옛날 조선시대 번화한 수도 한양의 명망 높은 대감댁에는 온 나라의 명성이 자자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라 하였는데 대감이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금지옥엽, 바람 불면 날아갈까 주면 꺼질까 애지중지 키운 민준은 어려서부터 그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7살이 될 무렵에는 이미 사서오경을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살피는 천문학까지 깊이 이해하여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대의 이름난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깊은 학문의 영역까지 거침없이 파고들어 소년의 나이에 이미 조선 최고의 학자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아들의 비범한 재능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얘야, 민준아. 너무 학문에만 몰두하지는 말거라. 너의 학문적 성취는 이미 이 나라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잠시 쉬어가며 세상을 둘러보는 것도 좋으리라. 그러나 민준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학문을 탐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놀이보다 즐겁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지적 호기심과 배움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신동 민준에 대한 소문은 수도 한양을 넘어 삽시간에 전국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사이에서도 민준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급기야 임금의 귀에까지 그 명성이 전해졌습니다. 들으시오, 대감. 대감의 아들 민준이 그리도 뛰어나다 하더이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과연 신동이라 불릴 만하구나. 어서 빨리 민준이 장성하여 내 곁에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꼬. 임금의 기대와 세간의 관심 속에서 민준은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이 17살이 되던 해,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책 속에 담긴 지식은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변화무쌍한 세상의 이치와 인간 삶의 깊이를 온전히 깨닫는 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의 총명한 머리는 더 넓은 세상, 살아있는 경험을 갈망했습니다. 고심 끝에 민준은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알려진 태백산 깊은 곳의 한 노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비록 학문에는 부족함이 없사오나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데는 아직 미흡함을 느낍니다. 하여 태백산의 지혜로운 큰 스님을 찾아뵙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습니다. 아니, 태백산이라니. 그 험하고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느냐. 게다가 이제 너도 나이가 찼으니 과거를 보고 조정에 출사하여 나라에 봉사해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 주상 전하께서도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때가 되면 마땅히 조정에 나아가 백성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허나 한번 관직에 오르면 세상의 참모습을 배우고 스스로를 성찰할 기회를 다시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 경험을 쌓는 것이 훗날 더 큰 쓰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들은 혼자서 길을 떠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몸종이나 호의 무사 없이 저 혼자 길을 가며 아름다운 산천도 구경하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직접 보고 느끼며 천천히 다녀오고 싶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아버지는 아들의 고집과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깊은 걱정을 애써 누르며 아들의 뜻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부디 몸조심하여 잘 다녀오너라. 그리하여 민준은 괴나리봇짐 하나를 둘러매고 정든 집을 나섰습니다. 지도에 의지하고 때로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민준은 강원도를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 스쳐 지나가는 소박한 마을의 풍경들이 그의 눈에는 모두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허름한 주막에 들러 요기를 하고 하룻밤을 묵었고 날이 밝으면 다시 배낭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책 속에서만 보던 세상을 직접 두 발로 딛고 걸으며 민준은 조금씩 다른 세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마침내 강원도 땅에 들어선 민주는 어느 낯선 산골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어귀가 너무나 조용하고 사람들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스산한 분위기 속에서 문득 가냘픈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느끼고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고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앳되어 보이는 소녀 하나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의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방 안에는 소녀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싸늘하게 숨져 있었고 그 옆에는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녀의 하얀 소복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텅 빈 눈동자에는 깊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깜짝 놀란 민준이 소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낯선 이의 등장에 소녀는 울음을 잠시 멈추고 퀭한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을 차리시오. 어찌하여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오? 민준의 다정한 목소리에 소녀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악덕 지주 김진사댁 노비들이 빚 때문에 아버지를 머리를 마구 때려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으셨어요. 흑흑. 소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빚 때문이라 한들 어찌 사람을 때려 죽이는 잔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오. 민준은 분노와 함께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곱게만 자라온 민준에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충격적이었습니다. 책 속의 정의와 도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민준은 먼저 쓰러진 소녀의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아 방 안 따뜻한 곳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소녀의 아버지를 등에 업고 뒷산 양지 바른 곳을 찾아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의 작은 무덤 앞에서 한참 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민주는 슬픔에 잠긴 소녀를 부축하여 다시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다한 소녀를 방 안에 들여 쉬게 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어머니와 슬픔에 잠긴 어린 소녀를 참아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의 작은 방에서 두 모녀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낯선 남자와의 동침이었지만 경황이 없는 소녀와 의식 없는 어머니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민준 또한 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눈을 떴을 때 소녀는 보이지 않았고 다행히 소녀의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있었습니다. 부인, 이제 정신이 좀 드시는지? 우리 딸 서연이에게 들었습니다. 초면에 너무 큰 신세를 지게 되었구려.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이. 아닙니다. 부인. 그런 생각은 마십시오. 우선 몸부터 잘 추스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데 어찌하여 저희 같은 사람들을 이리 도와주시는 것이요? 저는 그저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어제 우연히 딱한 사정을 보게 되어 잠시 머물게 된 것뿐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집에 오신 귀한 손님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대접해드리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때 딸 서연이가 작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퀭한 눈이었지만 애써 기운을 차리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련님, 시장하실 텐데 식사 좀 하시지요. 어머님도 좀 드셔요. 서연이는 민준 앞에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라고 해봐야 거친 잡곡밥에 멀건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아니야, 나는 생각이 없구나. 손님 먼저 드시게 하거라. 어머니는 슬픔을 억누르며 민준을 손님으로 대하려 애썼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 앞에서 민준 역시 밥맛이 있을 리 없었지만 그들의 성의를 생각해 억지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술 뜨지 않아 입안에서 돌멩이가 우드득 씹혔습니다. 아. 민준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자 서연이의 얼굴이 당황함으로 붉어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도련님. 어제 김진사 댁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며 쌀독을 깨뜨리는 바람에 쌀이 모두 땅바닥에 쏟아졌었어요. 나름 돌을 골라낸다고 했는데 미처 다 골라내지 못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서연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저런. 이가 괜찮으신가, 젊은이? 괜찮습니다. 부인. 염려 마십시오. 민준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김진사라는 자는 어찌하여 이토록 잔악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흉년 때문에 그 자에게 빌린 곡식을 제때 갚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오. 우리 같은 힘없는 백성들은 당할 수밖에 없답니다. 아니, 그렇다고 사람 목숨까지 빼앗는단 말입니까? 관아에 고발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오. 에휴. 이 고을 사또 또한 그 자와 한통속이라. 우리 같은 사람들의 하소연은 들어주지도 않소. 괜히 나섰다가 더 큰 화를 입을까 두려울 뿐이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민준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백성을 보호해야 할 관아마저 썩어 문드러져 힘없는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대체 곡식 몇 섬 때문에 사람을 때려 죽이다니. 이것이 내가 책에서 배운 세상이란 말인가. 민준은 도저히 이 상황을 납득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잠시 관아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아니, 젊은이. 관아는 왜 가려고 그러시오? 괜히 갔다가 젊은이까지 봉변을 당할 수 있소? 제발 참으시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찌 못 본 채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조심해서 다녀오겠습니다. 꾸역꾸역 아침 식사를 마친 민준은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부디 몸 조심하셔요. 그자들은 정말 악랄하답니다. 서연이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소, 낭자. 내 조심해서 다녀오리다. 민준은 서연이를 안심시키고 굳은 표정으로 관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민준은 문지기 관졸에게 사또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를 뵈러 왔소. 관졸은 행색이 남루한 민준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 놈이 뭔데 사또나리를 찾는 것이냐? 억울한 사연이 있어 아래로 왔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에게 말해보거라. 사또나리는 너 같은 미천한 놈이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관졸의 아나무인격 태도에 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아니, 어찌 억울함을 호소하러 온 백성을 가문하라고 칭하는 것이. 당장 사또를 만나게 해주시오. 뭐야, 이놈이 미쳤나? 어따 대고 큰 소리냐? 썩 꺼지지 못할까? 관졸은 민준을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민준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관아의 본분일진데 어찌 이리 문전박대한단 말이오. 한참 동안 관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마침 외출해서 돌아오던 사또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무슨 소란이냐? 관아 앞에서 누가 이리 시끄럽게 구는 것이냐? 사또는 탐욕스럽고 심술궂은 인상이었습니다. 민준은 사또에게 다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어찌하여 이 고을에서는 힘없는 백성이 억울하게 죽어나가도 관아에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민준의 직설적인 비판에 사또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아니, 이놈이 미친 것이로구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함부로 입을 놀린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이놈을 잡아다 매우 쳐라. 곤장 20대를 쳐서 다시는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만들거라. 사또는 민준의 행색만 보고 그를 무시하며 무작정 벌을 내리려 했습니다. 다급해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이품 대제학 박영복 대감이시오. 나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사또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그러나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뭔니라. 내 아비가 대제학이라고. 허,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내 놈 아비가 대제학이면 나는 임금의 동생이라도 된단 말이냐. 당상관 대감의 자제가 어찌 너처럼 남루한 행색으로 이 강원도 산골마을을 혼자 돌아다닌단 말이냐. 내 놈의 거짓말에 속을 내가 아니다. 뭘 하느냐. 당장 저놈을 잡아다 곤장을 치지 않고. 사또는 민준의 말을 새빨간 거짓말로 치부했습니다.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 관졸들이 달려들어 민준을 붙잡아 형틀에 묶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대제학의 아들이다. 이럴 수는 없다. 민준이 아무리 소리치고 항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허공에 메아리 칠 뿐이었습니다. 퍽, 퍽, 묵직한 곤장 소리와 함께 민준의 등과 엉덩이에 극심한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매를 맞아본 적 없는 민준에게 곤장 20대는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살갗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20대의 곤장이 끝나자 민준은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봐라. 저놈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거라. 감히 누굴 속이려 들어. 관졸들은 기진맥진한 민준을 질질 끌고 가 차가운 감옥 바닥에 던져 넣었습니다. 피떡이 된 엉덩이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고 온몸은 욱신거려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민준은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 하루에 물 한 모금으로 겨우 연명하며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관졸들은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는 듯 민준을 끌고 나와거나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민준이 풀려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서연이가 달려와 초주검이 된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민준의 모습에 서연이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괜찮소. 너무 걱정 마시오. 민준은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지만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여린 어깨에 민준을 기대게 하여 힘겹게 집으로 부축해 데려왔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을 방 안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깨끗한 물수건으로 엉덩이의 피딱지를 정성껏 닦아내고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우리 때문에 젊은이가 이게 무슨 고생이람. 미안해서 이를 어찌하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칠간의 고통과 긴장이 풀린 탓인지 민준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민준이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바로 옆에서 서연이가 엎드린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서연이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곤장을 맞은 엉덩이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견딜 만했습니다. 엎드려 새근새근 잠든 서연이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와 서연이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오뚝한 콧날과 가늘고 고운 턱선, 살짝 짙은 눈썹, 그리고 드러난 하얀 목선이 민준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내 가슴이 뛰는 것이지?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중얼거렸고
그 소리에 잠들어 있던 서연이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아, 도련님. 깨어나셨군요. 몸은 좀 어떠세요? 서연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진 것 같소. 헌데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소? 꼬박 사흘 밤낮을 주무셨습니다. 아니, 그럼 사흘 동안이나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오. 서연이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언제 깨어나실지 몰라서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해 배가 고프실 테니 여기죽이라도 좀 드셔보셔요. 서연이가 정성껏 쏜 따뜻한 죽을 건넸습니다. 자신을 위해 며칠 밤낮을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준 서연이를 보며 민준의 가슴은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연민과 고마움을 넘어선 어쩌면 사랑이라는 감정의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민준은 서연이가 건네준 죽을 한 그릇 뚝딱 비웠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서연이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쉬고 나니 민준의 몸은 한결 좋아졌습니다. 엉덩이의 상처도 제법 아물어 이제는 조심스럽게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 낭자. 근처에 잠시 걸을 만한 곳이 있어. 네. 이제 걸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렇소. 몸이 한결 가뿐해진 것을 보니 잠시 바람을 쐬고 싶구려. 그럼 저를 따라오시지요. 서연이는 민준을 데리고 마을 근처의 꽃들이 활짝 핀 예쁜 들판으로 갔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형형색색의 야생화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천천히 들판 길을 걸었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히 저희 때문에 도련님께서 이런 고초를 겪으시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낭자. 그런 부담은 갖지 마시오. 나 또한 어차피 세상의 이치를 배우러 길을 나선 몸이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오. 그리고 부디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큰일을 겪었으니 하루빨리 어머님과 함께 낭자가 기운을 되찾으시기를 바라겠소. 민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서연이의 눈시울이 다시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며 서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세상에 남겨진 막막함, 빼앗긴 땅과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믿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현실 속에서 민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녀의 마지막 버팀목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울고 있는 서연이를 보는 민준의 가슴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연약한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의 품에 기대어 한참 동안 서럽게 울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기대어 오는 가녀린 서연이를 더욱더 꼭 안아주며 민준은 그녀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강렬한 보호 본능, 그리고 싹트는 사랑의 감정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내로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애틋함과 설렘,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내 반드시 낭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빼앗긴 땅도 되찾아 줄 것이오. 그러니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시오. 낭자. 민준은 서연이를 위로하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악덕지주와 부패한 사또를 벌하고 서연이 모녀의 삶을 되돌려 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는 모르온 도련님께서 저희 때문에 더 큰 화를 당하시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도련님께서는 이제 그만 저희를 잊어주셔요. 서연이는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의 떨림은 민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서연이는 눈물을 닦고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민준은 서연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멀리 그들이 살던 초가집 쪽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것은 깜짝 놀란 두 사람은 불타는 집을 향해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와 보니 초가집은 이미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마당에는 서연이의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서연이가 울부짖으며 쓰러진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기침하며 말했습니다. 그새 또 김진사 댁 노비들이 찾아와서 당장 집을 비우라며 불을 지르고 갔단다. 콜록콜록. 서연이는 다시 어머니를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민주는 어떻게든 불을 꺼보려 애썼지만 이미 불길은 집 전체로 번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친 민주는 결국 불 끄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이 어찌 이토록 잔인하단 말인가. 사람의 목숨은 귀천을 떠나 모두 소중한 것인데 어찌 이런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인가.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타는 집 앞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절망적으로 울고 있는 가련한 모녀를 바라보며 민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찢어질 듯 아픈 가슴을 꾹꾹 누르며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이들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책 속에서만 배웠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탐욕과 폭력으로 얼룩진 진짜 세상의 참혹한 민낯을 비로소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법과 도덕, 양심마저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겉모습은 같은 인간이지만 세상 속에는 선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며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세상이로다. 악인과 선인이 이토록 뒤엉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민주는 세상에 대한 또 하나의 깊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나 쓰리고 아팠습니다. 결국 서연이의 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서연이 또한 연이은 비극에 쓰러지기 직전이었지만 민주는 그런 서연이를 보며 한없는 연민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모녀를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마른 지푸라기를 끌어모아 마당 한쪽에 잠자리를 만들고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옮겨 눕혔습니다. 마을에는 의원도 없었고 설령 있다 한들 김진사와 사또가 두려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이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타버린 집터 마당에서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 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인, 서연 낭자.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태백산 깊은 곳에 제가 원래 가려던 절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셔서 당분간 몸을 추스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은이에게 너무 큰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할 따름이요. 그런 생각 마십시오. 어머님. 어머님은 이제 제게도 어머님과 같으십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준은 기력이 없는 서연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서연이와 함께 태백산 깊은 곳에 있는 암자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험한 산길을 한참을 걷고 걸어 마침내 세 사람은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암자에는 인자한 모습의 노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한양에서 오신다는 대감댁 자제분이시오. 노승은 민준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님.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소. 헌데 같이 오신 이분들은 니시오. 스님, 이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 오갈 데가 없으신 딱한 분들입니다. 부디 당분간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군요. 어서 이리 들어오시지요. 노승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서연이 모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서연이와 어머니는 오랜만에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몸을 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그동안 마을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 김진사의 악행, 사또의 부패, 서연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그들의 고통을 상세하게 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노승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큰 스님, 부디 이 상소문을 임금님께 전해주실 수 있겠는지. 알겠소. 내 사람을 시켜 꼭 전해드리리다. 노승은 민준의 의로운 뜻을 헤아려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마을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상소문을 보낸 후 민준은 암자에 머물며 노승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노승의 깊은 지혜와 통찰력 있는 가르침 속에서 민준은 책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세상의 이치와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어갔습니다. 지식으로만 가득했던 그의 머리가 경험과 성찰을 통해 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틈틈이 민준은 서연이와 어머님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의 따뜻한 보살핌과 암자의 평온한 환경 덕분에 서연이 어머님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어 갔고 서연이 또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암자 아래 맑은 개울가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개울가 바위에 서연이가 홀로 앉아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내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조용히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큰 폭풍우를 겪은 듯 그녀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하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잔잔한 바람에 살랑살랑 흩날리는 머리카락은 그런 서연이의 모습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오? 그냥 개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차갑지는 않으시오. 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서연이의 얼굴에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효심 깊고 마음씨 착한 그녀의 얼굴에는 겪었던 아픔의 상처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서연이를 보는 민준의 가슴은 또다시 저며왔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